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 인물 중 아마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조조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난세의 간웅? 네, 정말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죠.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 특히 어떤 유튜브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조조의 삶, 또 리더십, 그가 남긴 것들,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조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또 그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조조의 시작부터가 사실 좀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점이요? 보통 그냥 힘없는 환관 집안 출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할아버지 조동이 황제 여럿을 모셨던 당시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환관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냥 황관이 아니라 권력가였다고요? 그렇죠. 양자를 들여서 권력을 이어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조조는 사실상 중앙정치의 핵심 세력 가문 출신이었던 거죠. 소설 속 이미지랑은 꽤 다르죠. 와, 그렇군요. 어쩐지 그럼 그 학업 태도도 좀 이해가 가네요. 기존 유교 경정 공부, 그러니까 당시의 공부에는 좀 회의적이었다는 거요. 맞아요. 단숨에 공부가 싫었다기보다는 이 급변하는 난세에는 예전 방식, 그 경전만 외우는 걸로는 안 된다. 이걸 일찍 간파한 거죠. 굉장히 실용적인 면모네요.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인재 등용관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신분 안 따지고 능력만 보겠다.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었어요.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였죠. 그랬군요. 그런 조조가 이제 난세 속에서 기회를 잡는 과정은 어땠나요? 조조는 한나라 체제가 이제 끝났다는 걸 그 한계를 명확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란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봤죠. 아, 기회로. 네. 그래서 동탁이 막 전행을 부릴 때 낙양을 탈출해서 바로 이병을 일으키고 그 반동탁 연합에도 참여하고요. 그때 그 여백사 사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뭐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하는. 아, 네. 그 대사는 사실 후대에 좀 각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 사건은 해석이 분분한데 아마 당시 행동을 좀 합리화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군요. 연합 해체 후에는 연주를 차지하게 되죠. 황건적 잔당을 물리치면서. 맞습니다. 그때 얻은 청주병이 이후 조조 군대의 핵심이 되죠. 근데 이 연주라는 땅이 참 위치가 중요해요. 네, 어떤 면에서요? 중원의 딱 한복판이라 사방이 그냥 다 적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데 또 그만큼 차지하면 얻는 게 많은 양날의 검 같은 곳이었죠. 아, 그런 위험한 곳을 기반으로 삼았군요. 여기서 조조의 대담함이 또 드러나죠. 그 연주도 아직 불안한데 옆에 있던 서주의 도겸을 공격해요. 네, 바로요. 네, 이때 보여준 분진합격이라는 전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 부대로 나눠서 번개처럼 기동해서 적이 뭉치기 전에 각계 격파하는 방식. 와,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나중에 칭기즈칸이 썼던 기동전이랑 되게 비슷해요. 시대를 앞서간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막 초토화 작전도 쓰고 학살 문제도 있어서 비판도 많이 받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여포한테 연주를 뺏기기도 하고요.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네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넘기는 그 결단력이 조조의 진짜 무기 아니었을까요? 특히 그 헌재 옹립은 와, 그렇죠. 모두가 그냥 부담스러워서 외면했건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재를 자기 근거지인 허창으로 딱 데려오잖아요. 네, 그거 정말 스스로를 그냥 모든 세력의 공격 목표로 만드는 거잖아요. 엄청 위험했을 텐데요. 엄청난 도박이었죠. 근데 조조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제일 잘 나가서 타겟이 될 텐데 그럴 바에는 황제를 옆에 둬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치적 명분이라도 확실히 주겠다. 와, 대단한 발상인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걸 얻겠다. 결과적으로 이수가 제대로 먹혔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이제 관도대전에서 이야, 이건 정말 드라마죠. 10배 많은 원소 군대를 이겼으니까요. 네, 맞아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원소가 좀 우유부단하고 내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전략적인 승리였죠. 오소우 굴량고 기습 같은 그런 과감한 결단이 빛을 발했고요. 인재를 보는 눈도 탁월했다고 하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그냥 과거에 뭘 했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뽑아서 딱 맞는 자리에 썼다는 거. 이게 조조 성공의 또 다른 비결이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조조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바로 적벽대전. 아, 네.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나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형주를 너무 쉽게 얻고 군사력이 압도적이 되니까 좀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진 거죠. 거의 흥분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군요. 네, 수전에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나라 장수 황제의 거짓 항복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 이게 결정타였죠. 소설에서는 이걸 좀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막 연환계니 뭐니 넣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워낙 어이없는 실수처럼 보이니까 개연성을 만들려고 방통 이야기도 넣고 그런 거죠. 이 패배 때문에 결국 천하통일은 못하게 되고 유비른 선권이 완전히 독립세력으로 크는 계기가 됐죠. 삼국시대로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결국 조조 본인은 위나라 건국은 못 보고 죽는 거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유비랑 비교하면 참 재밌어요. 조조는 현실적이고 능력 중심이고 좀 냉혹하기까지 한데 유비는 또 이상을 내세우고 인덕으로 사람을 모으고 정말 다르죠. 완전 대조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기존의 어떤 틀,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자기한테 뭐가 유리한지를 찾으려 했다는 점. 아, 그 점은 같군요. 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 시대의 주인이 되려 했다는 그 야망은 같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처한 환경이나 가진 자원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렇군요. 조조라는 인물 참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조조는 정말 혼란한 시대에 그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또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는 파격,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결단력과 전략, 이런 걸로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네. 때로는 좀 잔혹했다는 평가도 받지만요. 그렇죠. 그 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변화의 시기에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리더였죠.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미래를 보고 사람을 썼다는 점. 이건 지금 우리 시대 리더들에게도 생각해 볼 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격동의 시대에 영웅을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조조처럼 결과로 과정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유비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명분과 이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